안녕하세요. 제7회 전국 모의고사 민법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1번인데요. 법률행위 종류에서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행위, 매매계약. 이건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을 채권행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의무부담행위고, 그럼 이 채권행위와 대칭되는 개념은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었죠. 그 물권행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지상권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물권행위고요.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처분행위이긴 하지만 물권이 아니라 채권 처분이 대표적이죠. 채무 면제나 또는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은 준물권행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번, 2번, 5번은 이제 옳게 되어 있고요. 자, 답은 간단한 거였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취득쇼익 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즉 우리가 유재석이 소포를 보냈다 이런 거 외우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유상행위, 임대차는 대가적 출연이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2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기억은 증언 판례죠. 증언의 경우에는 조심하실 점이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가면 무효죠. 근데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반사회적 무효에 해당됩니다. 기억은 옳은 지문. 자, 다음 니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 중요한 판례죠. 성공보수약정인데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민사사건은 반사회적이 아니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이고요. 디귿 구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 위반하여 체결한 임차권 양도계약.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의 목적에 위반해서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우리가 디귿 판례는 평소에는 잘 안 봤던 거예요. 이게 이제 7월 달에 나온 최신 판례니까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그럼 요게 이제 뭐냐면 무주택 서민이 요 임대주택법에 기해서 임차권자로 선정이 돼요. 그럼 이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분양 전환시켜서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줄 수 있는 제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임차권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도록 하는 거야. 그럼 임차권을 한 거야? 양도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했냐면, 그럼 요 임차인 명의로 분양 전환되면 그 부동산을 현재 거주자에게 매매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가 이 사건에서 그 임차권 양도 계약과 이에 이은 매매 계약은 전부 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최신 판례니까 참고로 좀 확인하시는 차원이고요. 그럼 디귿은 옳은 지문. 자, 리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합니다. 자,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데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나온 것처럼 반사회적 행위라든지 불공정 행위 또는 현재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있는 상태라면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죠. 틀렸고요. 그럼 옳은 지문은 기억과 디귿. 답은 2번입니다. 자, 43번. 갑과 을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이거 읽어보나 말하죠.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문제예요. 갑이 을과 짜고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한 거죠.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데 기억. 갑은 X 토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기억은 옳은 지문.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한테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가장매매한 거잖아요. 그럼 가장매매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럼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가장매매한 것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죠. 이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의 금전 채권자 A는 가장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이중매매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뭐라고 꼬드겨도 무조건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안 됩니다. 통정의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니은도 옳은 지문. 디귿 을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병이라는 사람이 요 을의 채권자인데 얘가 이걸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가압류한 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거야. 근데 얘가 보호되려면 선이 무과실해야 되느냐, 선이면 되느냐. 비통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요.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틀렸고. 자, 리을. 을이 사망한 경우 갑은 을의 선의의 상속인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왜? 이 상속인은 제3자가 될 수 없죠. 얘는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리을 옳은 지문이고요. 그럼 옳은 것은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답이 되겠고요. 자, 44번 차고에서 옳은 것인데요. 1번 장래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했다. 자, 핵심은 뭐였어요? 예측 기대요. 자기가 예상하거나 기대를 했는데 그것과 어긋났다고 해서 착오 취소를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럼 예측 기대 나오면 마지막만 확인하시면 되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 자 법률에 관한 착오입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 양도세 판례였어요.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면 이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소위 양도세 사건. 양도세가 동일하게 부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했다. 법률에 관한 착오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에 착오면 취소 가능하다라는 판례야.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진다. 자,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는 거야? 상대방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자, 취소할 사람은 뭘 증명해야 되냐면 표의자는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되고요. 상대방은 그 취소를 막으려면 법률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4번.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배제된다. 틀렸죠? 자, 우리가 이제 김홍도 화백 그림 사건이었어요. 그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서 착오 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착오 취소는 따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5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중요한 판례였죠? 지지 않는다. 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위법행위예요? 적법해요? 적법하죠. 중과실만 아니면 경과실이 있어도 착오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령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죠. 답은 2번이고요. 자, 45번 법률행위 대리에서 틀린 겁니다. 쌍방대리에서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쌍방대리 행위에 관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틀렸죠? 자, 요건 이제 좀 조심하실 판례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나온 최근의 판례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입증과 관련해서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뭘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당연히 예외 주장자가 입증해야죠. 원칙은 원래 인정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금지돼요. 원칙은 금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허락이 있었다는 것은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 즉 허락이 있었다.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효 주장자가.
유효 주장자가 허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매매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그러면 대금을 수령한 대리인이 대금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수령한 대리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대리인이 법률행위라면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면 원상회복도 대금을 수령한 을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 갑과 병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병이 적법하게 해제를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손해배상도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갑에게 한다? 을에게 한다? 갑에게 하는 거죠. 갑에게. 모든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 효력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상대방이 아니라 전 소유자, 본인이 대리권 없음을 입증해야죠. 다 틀렸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디귿 지문에서는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되면 거래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추정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병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 관계를 잠깐 보면 이런 거지, 이런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어진 사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거래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해서 요 병에게 등기가 실행된 거죠. 근데 이제 갑이 나중에 병을 상대로 나는 이거 판 적 없는데 등기는 왜 넘어갔어? 이거 말소해 라고 말소를 청구한 거죠. 그러자 이 병은 뭐라고 항변했냐면 나는 을에게 샀는데 을이 이 부동산을 팔 때 당신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병의 주장대로 을이 갑의 대리인이었다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대리권이 없었다면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인데 그걸 누가 증명할 거냐. 이 병이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입증할 건지 아니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할 건지 그걸 묻는 거죠.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갑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왜 그렇다고 했냐면 이 사람 앞으로 뭐가 됐기 때문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등기 안에는 거래한 을에게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그럼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럼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될까요? 등기를 안 주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될까? 이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야. 원래 대리권이 존재하는지는 대리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한테 뭐가 돼버리면 등기가 돼버리면 대리권이 있다는 것까지도 추정되기 때문에 병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45번은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46번 표현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건 뭐야?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수권이라는 건 임의대리에만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적용되고요. 2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가 되었다면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무효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고요.
기본 대리권이 권한 넘은 대리행위와 동종이어야 월권 대리가 성립하느냐?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질적이라도 상관없고요. 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럼 줄여서 말하면 현명을 안 한 거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대리란 말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표현 대리, 무권 대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현명은 했어야 되고요. 현명은 했으나 대리권이 없을 때 무권 대리라는 말을 쓰는 거고, 아예 현명도 없이 남의 걸 팔아먹으면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무과실 상대방과 대리행위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복대리 나오고 표현 대리 나왔어요. 복대리의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표현 대리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표현 대리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복대리, 표현 대리 나오면 무조건 인정. 이렇게 정리하시고 답은 2번이고요. 47번 갑의 미성년자 자녀 을이 대리권 없이, 자, 대리권이 없는데 얘가 미성년자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미성년자 무권 대리인 이 자녀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야? 무권 대리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기억. 갑이 추인하려는 경우 병에게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무권 대리인 을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자,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서 알았다 몰랐다라고 시작하면 물어볼 말은 최고아니면 철회입니다. 알았으니까 철회는 안 되고요. 뭐는 된다? 최고는 인정하는 거죠. 니은은 옳은 질문. 디귿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했어요. 자,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 시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무권 대리에서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죠. 계약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니니까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고요. 약정이 없다면 소급표가 있다는 점 중요하고요. 자, 리을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였다면, 자,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줬대요. 그럼 추인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고? 상대방이 선택하고요. 그러면 요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요. 왜? 주어진 문제에 을이 뭐라고 써 있었어요? 미성년자야.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책임지려면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 찾는 거니까 니은 하나네요. 니은 하나가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48번 허가구역 문제죠. 바로 그냥 기억 보시면 갑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뭔 안 된다? 해제는 안 되죠. 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구할 수 있느냐? 소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협력 의무는 이 계약의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고요.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갑과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약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했대요. 이것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별도로 특약을 할 수도 있죠. 약정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로 하자라고 특약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 확정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디귿 을이 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갑을 병이 중간 생략 합의했대요.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에 합의를 했다. 볼 것도 없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틀렸고 전부 다 틀린 질문이죠. 49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르래요.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은 제시가 돼 있어요. 취소 원인은 소멸했고요.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는 우리가 6가지 봤었죠.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런 거 봤었어요? 그러면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2가지였죠. 요 청양, 매운 거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청양은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고요.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했으면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사례에서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갑이 을을 속인 거니까 을이 취소권자고 갑이 상대방이죠. 그러면 기억,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어요. 이건 이행을 한 거니까 계약의 이행은 갑이 하든 을이 하든 법정 추인에 해당됩니다. 자, 니은은 뭐 했어요? 청구했대. 자, 그러면 청구가 나오면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갑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거죠. 그러면 법정 추인 될 수 없습니다. 자, 디귿,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에 대해서 병에게 양도했대. 양도. 그러면 청양은 항상 누가 있는지 보시라고 있고요. 자, 누가 양도했다고 써 있어요?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취소권자는 을인데 상대방이 양도했죠? 법정 추인될 수 없습니다. 자, 리을.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했다. 그러니까 리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예요. 그럼 양도고 누가 양도했다고 써있냐면 취소권자 을이 양도했다고 써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정 추인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이 있죠.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대요. 그러면 이건 취소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취소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권리죠. 그럼 얘는 취소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건 법정 추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 뒤에 3개가 다 틀렸네요. 옳은 거 찾는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번 조건기한에서 틀린 것입니다. 시기부 법률행위 당사자 특약으로 소구표를 부여할 수 없죠. 답은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랑 비교했냐면 조건이랑. 그러니까 조건도 소구표가 없습니다. 근데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서 소구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기한은 절대로 소구표가 없고요. 소구표를 부여하기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절대적 비소구표다라고 했던 거죠. 2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대요. 그럼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고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건 플러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도 했고 그리고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건 기성 조건입니다.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도 봤었고요. 3번. 조건은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건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있고요. 자,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은 물론이고 법률 행위까지 전부 다 무효다. 그러니까 조건에서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전부 무효입니다. 자, 5번.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거다? 채무자고요. 그 시험에 채권자로 바꾸면 틀리겠지. 근데 이제 또 하나 조심하실 점은 뭐라 그랬어요? 추정한다. 시험이 치사하게 나오면 이걸 본다로 바꿉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그래서 요 153조 1항 규정이 지문으로 나오면 2군데를 확인하셔야 돼요. 채무자라고 되어 있는지,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지 두 군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1번 물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물권은 당사자 합의로서 자유롭게 창설하지 못한다. 그렇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뭐라고 정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합의로 자유롭게 할 수 없고요. 공원 이용권은 관습성 물권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관습상 물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건 뭐 있었어요? 미등기 양수인.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온천권이 있었죠.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고 통행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이 없고요. 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있었고요.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물권은 뭘로 창설할 수 있다고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4번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민법이 규정하잖아요. 근데 사용수익권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세적, 절대적으로 포기해버리면 이건 새로운 물권이지 소유권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자가 처분권이 없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새로운 물권이기 때문에 법률로 따로 정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부에 설정되는 물권은 용익물권밖에 없고요. 저당권은 독립한 물건에 설정되는 거죠. 부동산에 일부에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자, 52번 갑은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어요. 근데 등기가 아직 안 됐대. 그럼 을은 뭐예요? 미등기 양수인이에요. 그럼 미등기 양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있는 사람이죠. 자, 틀린 걸 찾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미등기 양수인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물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니은 을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성 물권이라는 걸 취득하느냐? 그런 건 없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성 물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을의 갑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은,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 얘는 원칙적으로 채권적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죠. 근데 뭘 하면 안 걸린다고 했냐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을은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법 점거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하려면 어떻게 돼? 갑을 대위에서 하거나 또는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야죠. 자, 틀린 질문은 앞에 3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3번.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거를 찾으래.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거야? 등기해야 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자, 기억은 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소멸. 자, 용의권은요,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혼동은 191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당연 소멸이고요. 3번 경매 나왔네요. 볼 것도 없죠. 등기 필요 없고요. 4번
4번은 뭐야? 채무를 모두 변제했대. 저당권 소멸은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시가 아니라 변제 시. 채권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 소멸이고요. 자, 5번.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판결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밖에 없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하나가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나머지 법원 관련되는 것들은 싹 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54번. 등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자, 이건 아까 본 거죠.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뭐가 이루어졌대? 등기가 이루어졌대요. 그럼 등기 안에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었던 것까지도 추정된다라고 했죠. 옳은 질문. 자, 니은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사망한 자 신청으로부터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로 본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사망한 자 신청에 의하면 깨지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으면 추정력은 깨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망한 자 신청이라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계약 다 끝내놓고 돌아가셨대. 그러면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죠. 실체관계가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없는 한 사망자 명의로 넘어오면 추정력은 깨진다. 기억도 옳은 질문, 니은도 옳은 질문. 그 다음에 디귿.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최초의 매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최초 매도인이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그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 우리가 등기 청구권 양도를 공부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매도인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돼요. 비교했던 건 뭐예요? 취득수요지. 취득수요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니까 동의 받아야 돼요? 통지만 하면 돼요? 통지만 해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요건 무슨 얘기예요?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최초 매도인이야. 근데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했다는 건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코자 가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을이요, 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대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넘어갔으니까 가등기도 이전될 수 있겠죠.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가등기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요거 양도 받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의 최초 매도인, 채무자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동의가 없었대. 그러면 이 양도가 이루어져서 가등기했다가 나중에 이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면 이건 전부 다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무효 등기다라는 게 최신 판례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뭐랑 다르다? 취득수요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디귿도 최신 판례로 기억해둘 가치가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답은 5번. 자, 55번. 점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전후 양씨의 점유자가 달라요.
그래도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점유계속의 추정은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달라도 승계 사실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자, 2번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관한 사실상 지배를 한다. 지시를 받아 지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죠. 얘는 공동점유자가 아닙니다. 자, 3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양도하였어도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면 침탈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죠. 점유 회수를 청구할 때는 전제 조건이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사기로 넘겨준 경우에는 점유 회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간접 점유가 성립되었다면 침탈의 기준이 누구냐? 직접 점유자였어요? 간접 점유자요? 그렇죠. 직접 점유자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넘겨줬다면 그건 침탈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가운데는 꼬드기는 말이죠. 간접 점유 의사에 반했대. 상관없어요. 간접 점유자는 볼 게 아니라 누구만 보시면 돼요. 직접 점유자가 기준이다. 자, 4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 그럼 선의이면서 자주라는 얘기죠. 얘는 얼만큼 배상해요? 현존이익. 전부가 아니라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그래서 현존이익 배상은 선의이면서 자주까지 갖춰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배상이고요. 5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고요. 악의 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가 보상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의 점유자가 대가 보상하는 경우는 언제냐? 그의 과실로 인하여,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이 훼손되거나 수취되지 못했을 때 하는 거지, 잘못이 없으면 악의 점유자라고 해서 대가 보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56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등기는 아직 안 했고요.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을이 시효 완성했으니까.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을은 취득시효 완성 등기가 무효라도 그 등기 명인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자, 취득시효를 완성한 을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완성 당시 소유자인데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 무효래요.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명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서 이 등기를 일단 말소부터 시키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지 바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4번. 을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갑이 선의로, 갑이 모르고 병에게 팔았대요. 자, 모르고 팔았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나오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소유자가 팔 때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죠. 모르고 팔았으면 손해배상 나오지 않습니다. 5번.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했다. 자,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했어요.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번이 옳은 질문.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 안 되니까 통지만으로 안 되고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통지하면 되는 거지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57번. 갑을병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다. 그럼 일단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과반수 지분권자는 없습니다. 전부 셋 다 소수 지분권자야. 과반수가 되려면 2분의 1을 초과해야겠죠.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별도의 반대 특약이 없는 경우 갑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갑은 2분의 1 지분권자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 갑이 을, 병과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 자, 갑이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인도 청구는 안 되고요. 뭐는 된다 그랬어요? 지분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디귿. 갑이 X토지 전부를 을, 병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을과 병의 지분까지 모두 이전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과 병의 지분 등기는 잘못 넘어간 거니까 무효겠지만 매도한 갑의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 등기가 되겠죠. 누가 팔았으니까. 갑이 팔았으니까. 이것은 옳은 지문. 자, 리을. 갑이 을과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자,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소수 지분권자가 자기 혼자 건물 지었대. 이건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단독으로 신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건물을 철거하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방해 제거는 구할 수 있어도 인도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뒷부분은 틀렸어요. 철거 청구는 돼도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옳은 지문 찾는 거니까 니은 옳은 지문이죠. 인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지분 범위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답은 옳은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이죠. 답 2번이네요. 자, 58번. 지상권과 임차권에서 틀린 겁니다. 지상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죠. 그러나 임대차는 차임이 필수 요소고요. 자, 2번. 지상권은 영구 무한이 인정이 되는데 임차권은 영구가 인정되지 않아. 틀렸죠? 영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영구로 가능하다. 3번. 지상권이나 토지 임대차는 모두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가 인정되는 거죠. 토지를 빌려 쓰는 것들은 갱신 청구와 이에 이은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되고요. 만약에 건물을 빌려 쓰는 거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를 바로 행사할 수 있죠. 4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양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근데 임차권은 양도에 제한이 따르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 5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지상권은 언제든지 해지한다면 틀려요. 최단 존속 기간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언제든지 소멸을 시킬 수 있다, 끝낼 수 있다는 건 우리 민법에 두 군데 나옵니다. 전세권하고 지금 나온 임차권. 얘네 둘은 공통적으로 법정갱신제도, 묵시의갱신제도가 있어요. 그럼 묵시의갱신제도가 있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기간 약정이 없으면 최단 존속 기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9번. 지상권에서 옳은 건데, 자, 1번은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수목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2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때 지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지료를 낸다? 언제부터?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내는 거지
분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내는 것이 아니죠. 그럼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내라고 하면 지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약간의 조절을 해서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내면 되고요. 분묘기지권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경우에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의 상실까지 있어야 되느냐? 점유의 상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도 포기하면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 상실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4번. 처분 당시에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었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어도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 366조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이상권은 언제 동일인 상태가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언제 동일인 상태가 된다? 처분 당시. 이때만 동일인 소유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최초에 원시적으로 어땠느냐?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4번은 옳은 질문. 네, 5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근데 토지의 승계 취득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죠.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건 언제 등기하는 거야?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지 대항 요건이 아니다. 갑의 땅에 을이 법정지상권을 직접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자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 소유가 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한다, 등기 없이 대항한다. 등기 없이 대항합니다. 그럼 언제 등기한다?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때 하는 거고요. 전세권의 법정갱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게 법정갱신이죠. 전세권의 법정갱신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등기 안 해도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예요. 답은 4번. 지역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고요. 자, 2번. 상린관계랑 달라요. 상린관계는 서로 이웃하는 관계니까 인접성이 요구되지만 지역권은 인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은 계속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효 취득하려면 반드시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통로. 스스로 통로를 개설했어야죠. 그래야 계속되고 표현되니까. 3번.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의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요역지는 소유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지역권도 누가 행사한다? 지상권자가 지역권 행사할 수 있고요. 4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죠. 공짜 아닙니다. 보상해야 되고요. 자, 5번.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우리가 위기라고 했죠.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에게 위기에서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게 되면 지역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을 다니는 거니까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지역권에만 나타나는 특유한 소멸 사유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61번부터 볼게요. 틀린 것을 고릅니다. 기억.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는데 다만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어요. 자, 선관주의 의무 위반은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죠. 그러면 일부 필지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전체 토지에 대해서 소멸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완한 일부 필지만 소멸 청구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죠. 자, 우리 판례는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을이 두 개 필지라고 해볼게요. X 토지와 Y 토지에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받을 돈이 2억이었어요. 2억. 근데 이 갑이, 요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선관주유물을 위반한 거예요. 선관주유물을 위반하자 이 갑이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소멸 청구는 Y 토지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 X 토지 유치권만 소멸이다. 여기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하는 것이지 Y 토지에 대한 소멸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멸합니다. 소멸당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Y 토지에 대한 유치권만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받을 돈이 1억 원으로 줄어요? 2억 원 전부예요? 전부죠. 채권은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여전히 불가분성은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거죠. 최신 판례고 의미가 있는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목적물과의 결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서 유치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자, 역시도 이제 비교적으로 최근 판례니까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유치권이라는 건 약정 담보가 아니라 법정 담보예요. 법정 담보라는 건 당사자 계약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 320조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결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당사자가 약정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유치권은 약정 담보가 아니라 법정 담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니까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겠고요. 자, 62번. 을은 갑소유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대요. 그러면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건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으면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지만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자, 1번부터 보죠. 갑이 을에게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을은 건물의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아도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니은. 만일 을의 전세권 등기가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마쳤대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죠. 전세권은 담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 시작 전에 미리 마친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판례였고요. 자, 을의 채권자 정이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적권 등이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모두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은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럼 얘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니 전세금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전세권의 필수 요소는 전세금이죠. 전세금 채권이 있는 거야.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저당을 잡혔는데 뭘 저당 잡혔냐면 전세권을 저당 잡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전세권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없어지면 전세권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되죠. 그럼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건 이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물로 나와 있는 게 전세금 채권이니까 이 전세금 채권을 을이 받아가기 전에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물상대위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요.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전세금 반환 책임은 누구만 지는 거야? 새로운 소유자 병만 지고 갑은 면책되는 거죠.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자, 옳은 지문. 그래서 리을 옳은 지문이고 니은도 옳은 지문이고. 기억 디귿이 틀렸죠? 그러면 디귿도 옳은 지문이죠.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억 빼고 다 옳은 지문이네요.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3번. 갑은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해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 어떤 상태예요? 토지는 나대지예요. 나대지. 그럼 우리가 항상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물어보면 묻고 싶은 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법정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대지니까. 그럼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일괄경매예요. 그래서 나대지에 저당권 나오면 법정이상권은 안 되고 일괄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괄경매가 되려면 당연히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야 되죠. 첫 번째 요건. 두 번째는 건물 소유자가 누구여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어야지 제3자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일괄경매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권리.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할 수 있다. 을은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경락인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이 일괄경매 해도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죠. 토지로부터만 받는 거고. 4번.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일괄경매할 때 건물 소유자가 제3자라는 거죠. 그럼 일괄경매할 수 없습니다. 4번 틀렸고. 자, 5번. 토지만 경매된 경우에 갑은 토지경락인에게 법정지상권은 주장할 수가 없죠. 왜? 나대지였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자, 64번. 근저당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행비용은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지 최고액에 포함해서 배당하는 돈이 아니다라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죠. 그래서 근저당의 취지, 근저당이라는 뜻이죠. 이 취지랑 채무자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고요. 존속기간, 계약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최고액의 개념.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액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고요.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게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다. 4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누가 나왔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얼마만 갚으면 된다? 최고액만 갚으면 되고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죠. 자, 5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시죠.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자기 건은 신청 시에 확정이고요. 다른 사람 건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자, 65번. 계약에서 옳은 것입니다. 증여계약은 무상, 편무 맞고요. 사용대차는 뭐예요? 편무계약이지.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뭐 우리가 본 것처럼 현대, 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그리고 학설에 드리고 있지만 보증금 계약, 요것만 요물계약이에요. 자, 4번. 증여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가에 대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증여는 대가가 없잖아요. 대가가 없으니까 대가의 위험부담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현상광고 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유상계약인 건 맞는데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66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 청약에 대한 회시를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뭘 일단 꼭 체크해 두시라고 했냐면 승낙기간이에요. 승낙기간. 그러니까 승낙기간은 왜 중요하냐면 승낙기간을 넘어서 도달이 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신주에 따라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지만 그 발송일날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요 기간까지 도달되어야 합니다. 넘어버리면 연착된 승낙이고 새 청약이 될 뿐이지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청약은 14일 날 발송됐고요. 16일 날 도달이 됐어요. 청약은 도달되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고른다. 기억. 승낙이 10월 4일 발송돼서 언제 들어갔어요? 10월 6일. 승낙 기간을 넘었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을이 9월 28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서 10월 1일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10월 1일 날 도달했다면 기간 안에 도달이 된 거죠. 그럼 기간 안에 도달이 됐으면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날짜는 언제야? 승낙서 도달이에요? 발송일이에요? 격지자니까 발송일이죠. 그러면 승낙서를 발송한 날이 9월 28일이니까 28일에 계약은 성립합니다. 니은은 옳은집니다. 디귿. 을이 25년 9월 21일에 승낙서를 보냈으나 우체국에 문제가 생겨 10월 6일에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사고로 인한 연착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청약자가 무시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즉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승낙서를 보낸 날이 며칠이에요? 9월 21일이죠. 그럼 계약의 성립은 21일에 이루어집니다. 디귿도 옳은집니까? 디귿은 통상적인 연착이 아니라 비통상적인 사고로 인한 연착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청약자가 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해주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승낙서를 발송한 날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을 고르래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했다. 그럼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물 주는 거랑 부속물 매매 대금은 동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 계약이니까 동시행 관계는 인정이 되겠지만 이 대금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매매 대금은 유치권 안 된다고 했고, 자, 니은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마쳤을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요 니은은 뭐 이론상으로는 논의되어 왔던 거지만 이번에 판례가 명확하게 최근 판례로, 최신 판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건 뭐부터 줘야 돼? 보증금부터. 근데 이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아니라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예요. 요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차이점이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고요.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하는 거야? 임차권 할 때, 시작할 때 하는 거죠. 우리 민법 621조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었냐면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임대인은 등기 안 해주던데 임차인이 부탁하니까 등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등기는 말소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동시행이에요. 꼭 구별하시고. 디귿,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동시행 관계 아니죠. 중요한 판례고.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뭐예요? 경매가 무효가 됐대. 볼 것도 없죠. 동시행 관계 아닙니다. 기억과 니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8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행기 전에 화재로 연소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자, 기억. 갑의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은 무효다. 틀렸죠? 매매계약은 후발적 불능이니까 유효합니다. 기억 틀렸고. 자, 니은. 만일 자연재해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러면 이건 채무불행이 아니라 위험부담.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니까 위험부담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대고 무슨 해제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리는 거죠. 해제란 말 쓰면 안 돼요.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갑의 귀책 사유가 있었을 때 하는 거죠. 디귿. 만일 갑의 책임 없이 건물이 소실되었다. 위험부담이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인도물을 면하고 대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갑과 을 모두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근데 리을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수령지체가 나왔네. 그럼 수령지체나 채권자의 책임이란 말이 써 있으면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니까 자기가 인도물을 면하는 만큼 대금도 못 받는 거야. 그게 원칙이죠. 근데 수령지체나 채권자의 책임이란 말이 써 있으면 채권자에게 위험 부담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틀린 질문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옳은 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낙약자는 요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아무리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어도 갑거래 계약에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할 수 있죠.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 뭐는 안 돼? 합의 해제는 안 되죠. 합의하는 건 안 되죠. 근데 합의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무효나 취소 해제 사유가 있으면 이걸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제3자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태아라도 되고 설립 중인법인이라도 상관없다. 현존 특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요. 계약은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성립시키는 거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3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취소권을 가질 수 없죠. 4번은 옳은 질문. 다만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해제, 취소 못하고요.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4번 정답이고요. 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합의 해제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죠. 변경 소멸시킬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유보해 두었거나 또는 제3자가 동의해 주었다면 이때는 할 수 있다라고. 이건 예외예요. 예외. 답은 4번이고요. 자, 70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공동매수인 을병에게 매도하기로 했는데 이행기가 지나도록 잔대금을 못 받았대요.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죠. 이건 불능이 아니라 돈을 안 주는 건 지체이기 때문에 최고해야 되고요. 2번. 갑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행 제공을 해야 한다. 그렇죠? 나의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3번. 을과 병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나는 절대 안 한다 라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는 뭘 할 필요 없다. 최고 없이 그리고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에 잔대금을 지체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잔금을 지체하면 자동 해제가 되는지를 묻는 거죠.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뭐랑 달라요? 중도금이랑 다르죠.
중도금을 안 주면 자동해제하기로 했다면 이건 자동해제가 돼요. 근데 중도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금이에요, 잔금. 잔금이라는 건 상대방의 등기 제공과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잔금을 안 준 것만으로 자동 해제가 될 수 없고 등기의 제공이 있어야 자동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중도금이냐 잔금이냐를 비교하시라고 했던 거죠.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 자, 5번. 갑이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을과 병에게 모두 해야 한다.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 이 불가분성에 관한 이 규정, 547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라고 물으면 얘는 임의 규정입니다. 배제 특약 가능하고. 답은 4번이고요. 자, 71번 계약금에서 옳은 것입니다. 계약금은 요물계약 맞고요.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죠. 별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별도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계약금은요, 별도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돼요. 근데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그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죠. 3번. 해약금 해제 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 손해배상은 나올 수가 없죠. 왜? 계약금 해제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에 의한 약정 해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이행에 착수한 게 없죠. 계약금 해제는 언제 합니까?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래서 계약금 해제할 때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니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없고요.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에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매매에서 옳은 것입니다. 계약 비용이죠. 계약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냐면 쌍방이 균분 부담하죠.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다. 물론 뭐 약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고요. 2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디서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인도 장소. 계약 성립 시의 장소가 아니고요. 3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 인도 시까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그러면 인도를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과실은 누가 취득한다? 매도인이 합니다.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근데 특별한 말 없이 인도가 되지 않았다면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하고요. 매도인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담보 책임을 진다. 틀렸죠?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귀책 사유 없어도 져야 되고. 5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은 선악 불문 해제, 손해배상은 선일 때만 청구하는 거죠. 정답은 5번 옳은 거니까요. 73번 임대차에서 틀린 것은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좀 전에 요게 이제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요청하니까 그래 해드릴게요 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나중에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랑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건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라는 거야. 자, 2번.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최신 판례였죠. 최신 판례니까 주의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라는 것은 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인도받지 않아도요. 차임 지급 의무는 생긴 거예요. 대신
인도를 못 받았으니 목적물을 사용하지를 못했잖아요.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지금 그런 입장을 요번에 내놓은 거예요. 차임 지급 의무는 인도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했으니 그에 대응하는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야. 아예 의무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3번.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드시 소유권이나 처분할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4번.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줘야죠. 물론 법이 뭐라고 정해요?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그때는 통지할 필요 없고요. 영구로 정한 임대차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영구로 정하면 임대인에게는 의무지만 임차인에게는 권리가 된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고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답은 2번이고. 자, 전대차 있습니다. 틀린 건데 1번.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였어요.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동의라는 것은 양도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인 거예요. 따라서 을과 병의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동의가 없었으니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2번. 이번에는 동의를 얻었다고 돼 있네요. 을과 갑의 합의로 해지했어요. 자,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을 위한 보호 규정이었죠. 니은 틀렸고. 자, 디귿. 적법한 전차인 병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매수하였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에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적법해야 돼요. 동의 얻지 못한 전차인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부속물 매수가 나왔다는 건 뭘 빌렸어야 돼요? 건물. 만약에 여기에 토지라고 써 있는데 부속물 매수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자, 근데 주의하시려고 한 게 이거 매수 청구하려면 누구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 돼요? 을이 아니라 누구다? 갑. 임대인 동의죠. 임대인 동의.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동의 없는 전대차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어요. 그럼 존속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 채권이 있는 것이고 전차인의 점유로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따라서 존속하고 있으면 얘는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면 틀린 것, 니은과 디귿. 그 다음에 75번. 주임법에서 틀린 겁니다.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죠. 새롭게 인정합니다. 자, 1번도 이제 관련해서 최신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갔고요. 그 후에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되면 종전대항력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새롭게 인정되느냐? 새롭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언제 이사 갔어야 돼? 신청만 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되고 등기가 실행된 다음에 이사를 가야지 종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거고요. 등기 전에 이사 가면 소멸하고요. 등기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인정될 뿐입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3번.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멸실되었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분실되었다. 그렇다고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이죠. 4번.
주택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해야죠. 당연 배당 아니죠. 물론 예외적으로 당연 배당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당연 배당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등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은 뭐예요? 등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신은 자기가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되어 있다. 또는 자기가 신청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때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해 줍니다. 나머지는 소액이든 뭐든 다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자, 5번. 공동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갑과 을이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갑만 주민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은 임차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양수인은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의 보증금만 승계하는 거예요? 전부 승계요? 전부 승계입니다. 그래서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럼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만 승계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전부 승계요. 답은 1번이고요. 자, 갱신요구권. 워낙 중요한 거죠. 1번, 임차인의 갱신요구 이에 주택을 양수한 사람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워낙 중요한 판례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판례. 그래서 주택을 양수한 사람도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요구를 기간 내에 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갱신요구 거절이 아니라 3기가 아니라 뭐예요? 2기.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의 2촌 이내 친족이 목적주택에 실거주한다. 자, 갱신요구 거절할 때 임대인이나 또는 임대인의 누구예요? 직계 존비속이죠. 직계 존비속이지 2촌 이내 친족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4번.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갱신 요구가 총 기간 제한을 두는 건 아닙니다. 횟수 제한이지. 한 번은 할 수 있죠. 1회. 한 번 할 수 있고요. 이때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 4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는 뭐 10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한 번은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10년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10년 끝나가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뭐 할 수 있다? 갱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되는 거예요? 총 12년이 될 수도 있고, 총 기간은 상관없고요. 한 번은 합니다. 자, 5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기간 내에서는 양 당사자는 해지 통지할 수 없다. 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77번 상가임대차 틀린 거고요. 자연인 법인 모두에 인정이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최단 기간 1년. 주택은 뭐예요? 2년 이렇게 되고, 자, 사업자가 폐업 신고했고요. 다시 같은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종전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권 폐업 신고했을 때, 폐업되었을 때 소멸하고요. 다시 하면 새롭게 인정이 될 뿐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가는 갱신 요구했을 때는 총 기간 제한, 최초 임대차가 만료되고가 아니라 포함해서,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10년을 넘을 수는 없는 거죠. 주택과는 다르고. 자, 5번은 뭐 당연한 얘기죠. 주소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소재지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면 안 돼요. 일치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자, 78번 집합건물법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고요. 자, 2번 임시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고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2번도 최신 판례요.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임시관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만들어지고 임시관리인 관련해서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관리인이 없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지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판례예요. 그러면 이제 임시관리인은 해야 될 일이 관리인 뽑는 거잖아요. 6개월 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또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요.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인의 사무 감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해야 되는데 요 관리인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관리인은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뽑는 거지 정유자 중, 임차인은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임차인은 관리인은 될 수 있어도 관리위원회 구성원은 될 수 없고요. 자,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냐면 선의의 제3자, 그냥 제3자 아니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 79번. 가등기담보에서 틀린 겁니다. 청산금이 없어요. 그래도 알려줘야지. 통지해야 되고.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은 경매할 수 있고요. 공적 실행이죠. 사적 실행으로서는 뭐만 인정한다? 귀속 청산만 인정하고 공적 실행으로서의 처분 청산인 경매는 할 수 있지만 사적 실행으로서의 처분 청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3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평가할 때 후순위자의 채권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구 것만 고려해요? 선순위, 내가 책임질 것만 고려하는 거지 후순위자야 뭐 남는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이 사람 걸 내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답은 3번. 자, 4번. 청산금이 압류됐다. 그러면 청산금을 못 털어버리잖아요. 그 못 털면 본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가담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되도록 규정합니다. 언제 공탁하는 거야? 본등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청산기간 지난 후에 하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5번은 뭐 제일 중요한 조문이죠.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여야 합니다. 지나면 안 돼요. 기간 내에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조문. 답은 3번이었고요. 자, 80번. 갑은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을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병의 동의를 구해서 을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하고 을과 명의신탁을 하고 등기는 이렇게 넘기기로 했다는 거야. 자, 유형은 뭐예요? 신탁자가 매매계약한 거니까 3자간이죠. 수탁자가 돈 받아서 이렇게 매매계약하면 계약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법률관계는 뭐 간단하죠. 이 명의신탁은 부부종중 종교단체 아니면 무효예요. 무효니까 무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립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고요. 유효니까 이 갑은병에게 등기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병에서 을로 넘어온 등기는 실처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매매계약도 갑이 했고 명의신탁도 무효니까 등기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야? 갑이다 병이다. 당연히 병이죠. 등기가 어디서 넘어왔으니까. 병에서 을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누가 구해야 돼? 병이 해야지 갑이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말소시킨다? 대위에서.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으니 병을 대위에서 말소를 구하는 거죠. 물론 우리 그냥 직접 줘버리면 스스로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되겠죠.
자, 1번 갑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왜? 매매계약은 뭐니까? 유효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요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병. 자, 디귿. 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소유자니까 얘한테 할 수 있고요. 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병이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만일 을이 자의로 갑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받으세요 하고 줘버렸대요. 그러면 매매라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죠. 그러면 옳은 지문은 앞에 3개. 그리고 만약에 을이 정에게 팔았다. 그럼 이제 제3자, 우리 반가운 친구 정이잖아요. 제3자가 등기하면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명의신탁,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 7회는 여기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